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앞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보수정당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하는 등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그리고 도덕적 책임론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정치권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 해외 정상들과의 정상회담부터 5.18 기념식 참석까지 무척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원자탄의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식민 상태였고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꼭 한국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원폭 피해 생존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네. 이 한일 관계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어떤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때만 해도 비판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먼저 많이 준 거 아니냐. 근데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과 또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G7에 참석하면서 이게 뭐랄까요? 일종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쪽이 수학을 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내일 계획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는 것, 이게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원폭 피해자이면서도 제대로 피해 호소를 못했던 제1동포들의 어떤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좀 더 단단해지고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원폭 피해자들 만나면서 속인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속인주의란 말 자체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긴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마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죠. 속인주의, 속지주의. 그런데 대통령이 법률가이다 보니까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일본에 살더라도 우리 국민으로서 충분히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폭 피해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위로하고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탓하겠습니까? 잘 위로해드리고 할 필요가 있고요. 2010년도에 보면은 우리 정부가 총리질산하위원회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에서만 5만 명 우리 동포들이 피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2만 명. 그리고 전체 일본인 피폭자가 한 70만 명 되는데 10% 7만 명이고 그중에 진짜로 그 절반 정도가 강제 징용된 동원된 미쓰비시 맞습니다. 그런데 다 누가 군함도만 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징용 피해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 위로를 넘어서가지고 지금 우리 그 피해 입으신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익히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보상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하고 그 유령비를 방문하는 거 하면 이런 정상회담이 됐던 뭐 다른 자리가 됐던 이걸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서 네. 우리 원폭 피해자들 정당하게 배상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 네. 또 하나만 짚어드리면 이게 제 기억에 이 유령비가 97년도인가 조성됐는데 당시에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들도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기사들 칼럼들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번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거는 일본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그리고 우리 한국을 우리 조선을 강압적으로 병합하고 점령하고 우리 선조들을 탄압한 전범 국가입니다. 네. 가해 국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유령비에 가서 피해자 정말 좀 심하게 하면 피해자 코스프레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대통령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령비 가서 참배하는 건 우리 동포들을 위로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의도가 분명한 이상 네. 그 또한 경계하고 네. 일본은 절대 피해국 아닙니다. 피해국 아닙니다. 네. 그거는 분명하게 짚어줘야 된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방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또 내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일 텐데요. 최수영 의원님, 네. 본격적으로 셔틀 외교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G7에 참석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G7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입니다.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지금 일본, 호주, 미국, 인도 이렇게 4개국이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이 4개국 정상을 다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약간 모호했던 어떤 중립 외교, 균형자 외교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가 중립지향형 소극적 외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국제 질서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가 적극적 능동적 외교로 가겠다는 것을 바로 저는 G7에서 대통령께서 보여준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도훈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2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잘 제대로 함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그 굉장히 이제 G7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게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러시아 푸틴에 대한 어떤 야욕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또 대중 견제라는 게 아마 두 축이 이번 G7에서 가장 크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급하게 원래 화상회의로 참석하려다가 오기로 일본으로 온다는 거 했죠. 아닙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께서 정확한 자기 질서의 목소리, 내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동안 말하자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해가지고 조금 약간 이슈가 안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명확히 네. 반대한다. 이런까지 얘기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G7 참석은 우리가 다음에는 어쩌면 G8 우리가 정말 공식적인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찬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거는 이제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관국 자격,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건데 최수영 의원님의 전망처럼 또 여권에서도 전망을 하는 것처럼 기대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G8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G8으로 우리가 포함된다면야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G8에 걸맞는 우리 내부의 경제적인 여건들 이 부분도 좀 챙겨야 된다. 소위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좀 실속을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사실은 뭐 안보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뭐 핵 협의 이런 부분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그 작은 성과가 있었는데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수출이 적자로 전환된 지가 꽤 됐어요. 예. 굉장한 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렇다 할 어떤 미국 측의 양보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이번에 일본과의 그 정상회담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번 뭐 너무 많이 퍼졌다 그랬고 이제 수확한다 그랬는데 네. 진짜 수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협력 어떤 그 반도체 협력의 어떤 그 구체적인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낸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뤄놓은 성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류 때문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시기에 그것이 구체적인 반도체나 또는 최첨단 어떤 그 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이 결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점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G8이 되더라도 우리의 말빨이 먹히는 거지. 네. 형식상으로 G8 들어가면 뭐합니까? 우리의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득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제사회에 기여만 하고 우리가 실속을 못 차리는 네. 그런 외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경제적인 그런 면들을 꼭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그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이 저는 그 순방을 나가고 외교를 할 때는 모두 응원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순방 갈 때 국익을 챙겨오시라고 지지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저는 여당 지도부가 앞장서 가지고 너무 저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데 지난번 순방 때도 그렇고 너무 에드벌룬 풍선을 너무 크게 띄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G7 참석하신 게 이번 4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성과를 이렇게 보고 그거를 나중에 홍보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생각이 없는데 네. 가자마자 무슨 G8이 될 거다. 여기 오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이번에 17개국에서 옵니다. 네. 우리나라가 G7에다가 7개 국가에 우리만 가는 8번째가 아니고요. 네. 17국에서 와요. 창간국 주께. 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다 있습니다. 네. 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G8 된다고 떠듭니까? 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고 네. 해서 제가 좀 우려하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외교부 출입도 했었고 청와대 출입단 기자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제 G7 그 회담이 어떤 대중 봉쇄랄지 대러시아 어떤 규탄의 성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때 우리 대통령께서 국제회의를 갔으니 뭐 같은 보조를 맞추는 것까지 빠져라 이런 거는 뭐 힘들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장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장서지 말아달라. 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 우리 있고 특히 중국,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들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신중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국익, 네.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을 지키는 적절한 외교를 균형을 해달라. 잡아야 된다. 그런 네. 외교를 해달라. 네. 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 지지도를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월 4주에 국정 지지도가 30%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37%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5.18 민주화 기념식에 보수정당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하면서 적극적인 반대 진영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취약 지지층들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외교에 힘을 쏟았던 것이 이제 성과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대통령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여당에서 너무 앞장서서 에드벌룬 띄우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G7 그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G8이라는 표현을 더 먼저 쓴 거는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아서 네. 그때 제 기억에 영국인가 어디 갔을 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가 G8 국가에 이제 속하게 됐다 이런 표현은 네. 몇 년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G7이 서방 국가 7개 선진국 모임이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가 G7 가입국보다 한 2개국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리나 캐나다보다는 우리 경제 규모가 더 크고요. 앞으로도 뭐 격차를 우리가 더 벌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그 앞서 우리보다 경제가 앞서갔던 나라 중에 남의 나라 얘기해서 조금 뭐합니다만 이태리 같은 경우에 거기가 이제 정치 체제가 양원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걸 단원제로 바꾸는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태리 국회의원들이 반대가 심어서 실패했죠. 그래서 그런 비효율만 그 제거해 나가면 우리가 훨씬 잘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네. 이태리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 우리 국회가 더 문제인 것 같아서 정치 개혁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도 나눌 얘기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G7 정상회의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정상회의 기간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sa용한다고 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各国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 네, 내일부터는 또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기는 한데 최소영 의원님, 네. 물론 일본 측에서는 그만큼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안전하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국제 행사에도 식재료를 올리고 하는 걸 텐데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그래서 오염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염 처리수라고 이렇게 일본 정부를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정말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든가 이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기회가 이번 더더군다나 G7이라 그러면은 세계 정상들에게 홍보하는 네. 거니까 얼마나 욕심이 크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2021년 도쿄올림픽 때도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프레스센터가 있는 국제회의장에서도 지금 취재단들도? 거기도 지금 네. 이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정말 노력과 일본 정부의 이 후쿠시마산 어떤 식자재라든가 수산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용인해 달라는 그 욕망과 의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찰단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시찰단이 가면서 시찰단의 정확한 이름 이런 건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그 20여 명 규모지만 통역은 4명이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역이 4명이나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일본에서 모든 브리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실 일본 정부가 저렇게 꺼내놓는 후쿠시마산 음식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다분히 퍼포먼스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 시찰단이 가가지고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내느냐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점에서 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별도의 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갔다 와서 정말 지금 우리가 일본 정부가 좀 곤혹스러워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했다고 하니까 네. 그럼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오는지 결국 이게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 우리가 과학이 미신을 이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 먹는 것에 대한 불안은 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명확히 불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시찰단이 방문을 하는 것을 놓고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염수에 대한 실효 채취도 없이 그냥 현장 확인 방문에 그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박정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꼭 오염수 정화된 거 방류하는 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벌써 오래됐죠.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에 따르면 해양에다가 폐기물을 방류할 경우에는요, 주변국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냥 폐기물도 아닙니다. 소위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일본 얘기를 100번 믿는다 손 치더라도 삼중수소라고 하는 아직까지 우리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증되지 않은 네. 그런 방사능 물질을 유출하는데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는 것도 검증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찰단이에요. 네. 그런데 시찰단이면 최소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그다음에 봐야 되는 거, 이거는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알프스가 가동 중이니까 안 되고 이거는 민간 시설이라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기 급급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과연 시찰단이 제대로 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올 수 있느냐. 네. 일본은 지금 아까도 그 정상회의에다가 식자재, 후쿠시마산 식자재 올리고 이런 홍보 노력을, 안전하다라고 하는 홍보 노력을 하는데 네. 이런 홍보 노력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죠. 홍보 노력 이전에 그 안전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변국에다가 안전함을 입증시키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일본에서 먼저 입증을 시켜줘야 그렇죠.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안전하면 이것을 갖다가 희석시켜서 슬러지화 시켜가지고 매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매립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돈 안 들어가는 그냥 바다에다가 방류하는 게 가장 싸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런 안전하다고 하는 거 홍보만 하지 주변국의 우려, 그러니까 이미
대지진 당시에 방사능 고농도 방사능 물질들이 이미 바다로 들어와 있고 네. 뭐 그 뒤에 뭐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변국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자국 국민도 설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미 7월 달에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정해 놓고 한번 와서 봐라. 그리고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 설득해라.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또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건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 방문하고 2박 3일 있다 오는데 어떤 외교적 성과들을 가지고 와서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또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투기 의혹입니다. 관련 영상 지켜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코인 이체 시 거래소의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완벽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지난 일요일이죠.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후에 5.18 기념식 행사, 김남국 의원이 광주가 고향인데 5.18 기념식에 항상 참석해 왔었다고 하는데 자리를 참석하지 않았고요. 상임위 활동도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기간 대중의 관심에서 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어디까지 번질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정치 자금과 관련한 흐름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대략 80만 개 내지는 127만 개로 추정되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언제 무슨 돈으로 취득했느냐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소위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시장에서 샀다고 보기에는 개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에도 특별히 자료를 제출했냐 안 했느냐를 두고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해서 검찰한테 떠넘길 게 아니고 김남국 의원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네.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위믹스 취득 자금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중간에 그나마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 중에는 그래도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안 하고 국내에서 발행된 소위 김치코인 위주로 보유를 했으니까 김치코인 중에는 그나마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위믹스 코인 대략 50만 개, 6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가 이걸 왜 빗썸에서 업비트 계좌로 옮기고 또 개인 지갑으로 소위 탈중앙화되어 있는 개인 지갑으로 옮겼느냐 그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소 말고 숨기려고 일부러 옮긴 거 아니냐 그런 이체 과정에서 이제 FIU의 보고가 올라간 것인데 여전히 의문점은 전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해명한 건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수사로 밝혀라 뭐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소위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뭐 예. 보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걸 또 옹호하는 분들은 더욱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어떻게 위닉스 코인을 보유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단계의 이 거래를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물론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고 또 이재명 당대표의 굉장히 측근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그런 권고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를 네. 탈당을 했습니다만 민생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다고 하는 7월에 예고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특히 상임위 기간이랄지 이럴 때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그 시간대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은 뭘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한 또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말씀 나왔던 것처럼 저는 김남국 의원부터 방송을 통해서도 봤는데 언제든지 검찰이 얘기하면은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는 이제 뭐 그 거래 자금이 어떤 거였는지 거래의 투명성이 어떤 거였는지 이거는 당 진상조사팀이 발족한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상당 부분 자료를 낸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뭐 조사 하는 의원들 중에 어디 방송 같은 데 가서 충분하게 못 구했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조사팀장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냈었다. 근데 이게 너무 전문성이 있고 그 거래소라는 게 국내에만 26개가 되는데 네. 이거를 다 사설기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 탈당 직후에 이제 윤리 제소, 국회 윤리 제소를 했고 투 트랙으로 봐가지고 윤리 제소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네. 다른 부분은 검찰이 압수수색도 했고 하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네티즌들이 찾아내는 자료보다도 오히려 진상조사단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가 진상조사팀은 더디잖아요. 현재로서는 그 조사를 사실상 안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탈당했고 저희들이 국회 윤리에 제소를 했고 검찰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현실적인 검찰의 수사는 훨씬 국민들이 빠르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협조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팀이 그렇게 해왔고 다만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하나 짚고 싶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께서 저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난 대선 얘기하는 의원이 있고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혹시도 아니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의혹 제기를 상당히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혹 제기가 결국 대선 때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사고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화해서 불법적인 대선 자금 쓴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기하고 흘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 이 기사를 보거나 네티즌들 밝혀냈다고 보면은 사고 팔고는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주식 여러 차례 거래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주머니에 돈이 되려면 실현을 해야 됩니다. 네.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바꾼 돈은 440만 원이에요. 440만 원이 대선자금. 440만 원은 이제 현금으로 인출한 거고 그렇습니다. 현금 인체한 금액은 따로 있는 거죠. 내 말씀은 이제 현금으로 바꿔야 그게 대선 자금으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밝혀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근데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과한 정치 공세를 하는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불법적인 자금으로 대선 치렀습니까? 네. 민주당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충분히 국가에서 주는 선거 보조금으로 충분했고요. 네. 네. 일반 후원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차떼기당의 후회라는 걸 또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적절하게 하고 네. 오늘 선을 지키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 좋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진상조사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 일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그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예. 그 국회의원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그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국회의원인데 왜 코인 투자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도덕이라고 말할 때의 그 가치 기준이 어디까지인 건지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했던 거고요. 예.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국민들을 문제 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된다. 제가 다시는 정치판에 선거는 돕지 않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김남국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제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남국 의원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김남국은 제가 살립니다. 총선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뜨거운 피가 다시 끓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1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뭐가 진짜 민주당의 속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고요. 뒤늦게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늑장제소다 이런 비판이 또 일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남국 의원 문제를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이거를 개파 간의 이해득실이나 또는 검찰과의 어떤 그 대립 문제, 이걸로 치환시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난 다음에 개파 갈등이니 아니면은 뭐 검찰과의 싸움이니 이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미 탈당으로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그래서 인식하는 거 문제는 아닌가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네. 코인 거래 할 수 있다. 정치인이 왜 못하냐.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다만 이 거래의 어떤 그 내부 정보의 어떤 이용이라든지 또는 자금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어떤 그 투자 과정을 일괄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개를 했는데 네. 문제는 그 공개가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말바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해명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갖다 해명하라고 했었어야죠. 두 번째, 민주당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논란의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이 진상조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소속 국회의원이 진상조사위에 충분히 자료라든지 내용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거나 네. 또는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 퇴직할 수 있습니까? 퇴직 못합니다. 그렇죠. 그 조사 끝날 때까지 퇴직 못해요. 상식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를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 차원에서. 그것도 그냥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의원이고 또 당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하다못해 탈당계를 반려하는 모습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보였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자료 조사 안 하면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다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예. 네. 이러한 노력 하나 없이 그냥 탈당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개파 갈등 문제나 또 검찰 문제로 이걸 치환해버리면 네. 결국은 본질은 사라지고 소위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남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왜 그런 거액의 코인이 투자가 됐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불법이 없었는지 이 내용이 궁금한데 지금 민주당은 친명 비명 간에 김남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개파 싸움하기 바쁜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민주당이 제대로 본질을 갖다가 인지하고 묻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떠밀리다시피 그냥 꼬리 자르기 네. 선언을 꼬리 자르고 나서 일정한 김남국과 거리 두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정도의 아니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더라도 당에서 반려를 하든지 아니면 제명 조치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니까 탈당을 하는 게 제명을 했을 때보다 나중에 복당을 하기도 더 쉬운 것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개별 의원들이 방송에 다 나오고 특히 뭐 전직 의원까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방송도 그렇고 네. 다른 이제 뭐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입장이처럼 나가고 비판받거나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거는 뭐 당 대변인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아쉽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당내에서는 이번 이 김남국 의원 탈당했습니다만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새 신기구도 발족해서 네. 변화하겠다, 쇄신하겠다,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또 드렸습니다. 그게 그리고 계속 한 발짝씩 늦었다라는 이제 뭐 비판이 그런 나와서요. 비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이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5일날 처음 불거진 뒤에 김남국 의원 입장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불거진 게 이제 본인 입장을 냈습니다만 계속 의혹들이 불거졌죠. 네. 이제 상임위 기관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당 대표가 긴급 지시를 해서 당 윤리감찰원에서 이제 긴급 감찰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나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쇄신 요청이 열리는데 그 직전에 탈당을 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조금 더 발빠르게 해줬으면 했다는 뭐 물론 목소리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징계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회 윤리특위에다가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심사가 되고 논의가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뭐 온정주의를 저희들이 이제 갖지 않겠다. 그래서 당 윤리기구 강화까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아니 그 탈당했습니다만 우리 당 의원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지금 논란이 되는데 이게 무슨 친명 비명계나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갈등은 아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다고 생각하고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근저에 깔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민주당의 당원이나 의원으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국민들께 잘못한 부분 바꿔나가고 쇄신할 계기로 삼고 네.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 잘못했다? 그건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그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를 두고 이 조국 사태와 비유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를 나서는 민주당계 의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뭐 이제 국민적 시각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이번에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엇갈리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김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거를 옹호하고 뭐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일부 민주당 분들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더 커졌죠. 지금도 보면 김남국 의원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양이원영 의원의 논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600만 명이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네. 김남국 의원도 코인 투자한 게 왜 비도덕적이냐 이런 주장이에요. 네. 세 가지 점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나라 일반 국민은 재산 공개할 의무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만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대상자는 1000명도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김남국 의원인데 이 재산 공개 대상에서 빠뜨린 거죠, 일부러. 네. 예. 두 번째, 우리나라 누구나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의원은 특히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둔 정무위원회 소속이나 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아예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3천만 원 이상 값어치의 주식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예. 처분을 백지신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수십억 원어치의 코인 투자를 했어요. 세 번째는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그냥 코인 투자만 한 것도 아니고 소위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은 건데. 이른바 전주 역할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아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공직에 전념하라는. 그러니까 따라서 겸직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사사로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동성 공급자로서 코인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지금 위믹스 코인을 무상으로 취득했느냐, 이게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라는 어떤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점에서 일반 국민하고 국회의원은 기준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뭐 하다가 국회의원 됐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분도 공직에 대한 아예 개념이 없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여론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김남국 의원의 그 앞으로의 처분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여론조사 결과가 60% 정도 되고요. 이번 그 탈당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큰 여론의 격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 이 행보에도 부담이 될 건 분명해 보이는데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만한 어떤 대안은 없을까요? 저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왜 민주당의 그 대처와 후속 조치들이 왜 꼭 한 발짝씩 늦었냐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우리 한 대변인께서는 뭐 온종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쇄신과 혁신의 길로 나간다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난번 돈봉투 사건이 말하자면 그게 586 정치의 종언을 고한 사건이라면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은 이게 이제 정치의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윤리와 도덕도 구별 못하는 정말 도덕의 종언, 윤리의 종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당이 그런 정도에 대한 어떤 명확한 현실 인식과 선긋기를 못한다 그러면 저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조국의 강, 김남국의 바다 얘기 나왔잖아요. 강보다 바다가 넓은데 그러면은 이 사안이 조국 사태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조국 보시나요? 사태는 탈진실의 문제였다면 이건 탈윤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시중에서 또 유행하는 그 단어 하나가 내로남국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부를 넘어선 내로남국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는데, 자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김 의원이 그렇게 저는 사실 그래요. 저도 뭐 김영남 의원 잘 지적하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뭐 상임위 때만 이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충일 날에도 했더라고요. 현충일 기념식 1시간 빼고 앞뒤로 주식 거래를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16번 했는데 무려 그것도 금액이 수십억 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직에 대해서 정말 뭐 저는 민주당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윤리의식이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선출직 선량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철저히 자성에 저는 자기의 그 말하자면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지금 잠적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여론이 무마되기를 바라서 다시 복귀하주 그런 어떤 수순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럴수록 이 정말 김남국의 바다에서 민주당이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김남국 의원의 뭐 용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까지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리 제소되면 윤리 제소 다음에 이제 징계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그 사안 중에 가장 그 징계 수위가 무거운 건 제명이잖아요. 제명이죠. 근데 3분의 2 이상의 제적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 우리 역사상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제명됐던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또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말하자면 지금 위원장이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사실 이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주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저는 그냥 30일 정도의 출석 정지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사실. 윤리특위의 징계마저 솜방망이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윤리특위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는 민주당 소속은 맞습니다. 변제위원장.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국회에서 지난 국회 때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윤리특위 위원장은 최다선 의원 그리고 의원 중에 다선이
같을 때는 선수가 같으면 가장 많은 고령자가 맡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번 윤리특위 위원장을 했었죠. 그런 점이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무슨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39건이 있다고 하니까 뭐 태영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국힘의 조수진 최고위원도 있고 하니까 전 이번 기회에 윤리특위가 그 자기 편 국회의원들 먼저 자기 편 감싸주기처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했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의원들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김남국 의원이 한번 탈당 부분은 저는 개인 정치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거는 엄중한 판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총선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김남국 의원이 지금의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복당이 저희 당원 당규상 1년 내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엄중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당무위원회 의결 받으면은 복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뭐 달리 조항이 뭐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있다 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그런 달리 조항으로 쓸 수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뭐 지금 탈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 그 조항은 지켜질 거라고 보고 어차피 있습니다. 민주당 복당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윤리특위에 이제 우리 민주당도 제소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아까 김영남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 중에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요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코인 문제를 일부러 안 한 건 아니다. 그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국회 정무위에서 정무위원장이 이제 그 민주당 위원장입니다. 백현현 의원이 모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코인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도 지금 몇 차례 공식 제안했는데 국민의힘도 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셔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하고 뭐 저도 뭐 의원은 아닙니다만 하겠습니다. 원하면 하고 고위공직자 다 해서 네. 이번에 국민들께 정말 투명하게 모두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판단받고 누가 더 그렇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 마음도 풀어드리고 정말 깨끗하게 해야죠. 예. 그래서 공직자 여야 전수조사 방법도 우리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이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권익위도 좋고 금융위도 좋고 빨리 해서 전체 다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진짜 만약에 국민들 마음을 풀어주려면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처럼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만약에 윤리위 제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 싶으면은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비교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부친의 이제 농지법 부동산 네.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그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일단 먼저 선제 대응을 했다라는 점에서 여러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박상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뭐 김남국 의원 개인의 어떤 결단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과정 내역 전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 공개 못할 정도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의 대처에 아쉬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벌써 3년 지났나요? LH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개발 정보를 내부에서 빼돌려 가지고 개인적인 부를 취한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을 냈고 당시에 부동산 폭등 가운데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여파가 있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20, 30대들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지 못하는 20, 30대가 몰렸던 게 코인입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는 이런 게 지금 여권에서 나왔어요. 맨 처음에 문제 제기가. 네. 하태경 의원이 자신이 거액의 코인 제공 로비를 받았다. 예. 근데 네. 자기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당시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코인 로비가 들어왔을 정도면 다른 국회의원이나 고위직들에게는 안 들어왔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권 특히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개인의 어떤 징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무위에서 이번에 그 코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다른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된 고위직들 다 코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LH 사태 때도 이 LH 당시에 LH 직원들의 개발 정보 누출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이번 기회에 저는 국민들 앞에 예. 코인 투자에 대한 혹시 로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치권 스스로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일의 순서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국민 60%에 가까이는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국회의원들이 제명할 수 있거든요. 예.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드러난 사실관계가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징계, 뭐 제가 보기엔 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기준을 세워놓고 예.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서 김남국 의원보다 더 심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의원이 있다면 그건 제명해야죠. 네. 그리고 경중에 따라서 뭐 징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을 윤리위에 슬쩍 넘겨놓고 윤리위에 한번 제소되고 나면 사실상 특별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하세월이거든요. 네. 이게 징계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윤리 제소로 끝내놓고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하자? 그러면 21대 국회 임기 그냥 끝나는 네. 거죠, 사실은. 이거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지금 김남국 의원 구명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손혜원 전 의원이죠. 다음 총선에 김남국을 반드시 살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혜원 전 의원도 사실 뭐 목포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민주당 탈당했었던가요 그때?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는데 손 전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김남국 의원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어떤 그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성 지지층은 조금 더 반응을 하겠지만 중도는 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30대 30 양진영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스윙 보트 중도 40%가 운명을 결정짓는데 네. 저는 지금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김남국 의원 내가 살립니다. 신당 만들어서라도 내가 갑니다라는 예.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손혜원 의원이 저게 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혹은 더 그것보다도 더 그냥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강력한 대여 투쟁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부응해서 뭔가 가보겠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지난번 우리가 위성정당, 그러니까 이른바 비례대표를 그렇게 해서 가는 바람에 예. 정말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고 했다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어떻게 김남국 의원 살리기를 프로젝트를 가동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 그럼 표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60%에 가까운 국민분들, 여론조사에 응답한 분들이 의원직 사퇴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내년 되면 60%가 김남국에 뽑아야 된다고 반응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들, 그렇지 않으니까 민주당의 개혁과 민주당의 쇄신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저런 발언들은 민주당이 사실 저런 부분에서 강력히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의견이고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어요라고 간다 그러면은 대중정당, 수권정당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대중의 시선과 대중의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저런 강성 발언들 그리고 저렇게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가능성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저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공의 영역에 산다는 것 저는 사실 김남국 이슈를 더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최근에 이런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농가를 찾아서 정말 수박을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거 왜 하필 많고 많은 디저트들 중에서 수박이냐. 이 수박이라는 게 사실 민주당 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겉으로는 민주당인 척, 속으로는 국민의힘인데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디저트를 먹은 것을 두고 이거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뭐 과한 해석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경기도 안성에서 지난 제 기억으로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안성에 이제 청년 농업인 민생 현장 방문이었어요. 청년 농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대표 복장도 편하지 않습니까? 이항기를 타고 모심기 체험도 했습니다. 하고 기자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기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전날이 아마 서울 뭐 경기도가 30도가 넘은 그날이었는데 더워서 뭐 먹을 수도 아니 체험하고 돌아와 보니까 저게 그냥 천막 하나만 쳐 있는 거였어요. 실외. 저도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뭐 간이 의자들이잖아요. 그 앞에 수박하고 방울토마토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저랑 눈도 마주쳤는데 대표도 방울토마토도 드셨거든요. 아, 그럼 방울토마토는 누굽니까? 그러면 방울토마토도 그래서 네. 저기 보면 다 나옵니다. 방울토마토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건 이제 일부 네. 이제 대표 좋아하시는 지지자들이 이런 거 아니냐?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본인들 커뮤니티에서 네. 묻자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제가 알기로는 아닌 네. 그런 거 무슨 시그널입니까 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기사를 썼는데 대표는 그 당원들과의 이제 여러 차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할 때 수박이라는 표현을 쓴 당원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이 민망할 정도로 현장에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열의 용어, 네. 분열의 단어는 정말 쓰지 마세요. 네. 왜 자꾸 쓰지 말는데 씁니까? 이런 분이고 한 10여 차례 넘게 열성당원들이 그렇지 않은 약간 싫어하시는 의원들에 대해서 도 넘은 행위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굳이 수박을 먹으면서 이런 시그널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냥 그래서 박찬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지만 말이죠. 많은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또 다른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관련해 갖고 지난번 의총에서인가요? 제명인의 마을 2장 이제 그만해라라는 어떤 쓴소리도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덤 정치에 민주당이 좀 매몰돼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내년 총선, 뭐 앞으로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팬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 선거를 앞두고서는 참 계륵 같은 상황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다 반영하자니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고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자니 선거 치르기가 어렵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문제는 손혜원 전 의원이나 아니면 일부 유튜버들 이런 지금의 어떤 그 강성 팬덤에 뭔가 어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조회수 올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소위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도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직 선거제도 개편 안 됐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연동형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강성 지지층에게 소위 두 번째 표를 갖다가 얻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뭐 그런 어떤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거고 또 일부 극렬 유튜버들도 이런 걸 통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건데 민주당 내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막아야 돼요. 그럼 그런 분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파별로 어떤 주사날 튕기기 전에 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빨리 꿰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어떤 그 해명이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 비록 탈당했으나 자료 제출 요구와 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강도 높은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명까지 한다. 이런 어떤 강도 높은 내부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시그널이 나와야지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지 않으면은요. 즉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실 공개라든지 또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의 강도 높은 대처를 약속하지 않으면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이나 일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신호 보냈다. 수박 먹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탈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의 문제의 본질을 더 빨리 접근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자산 보유 의혹 논란 이전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속을 끓고 있었는데요. 어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건 무리한 수사다.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해서 제가 결박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봉투를 이제 본 적도 없으시다는 건지 아니면 저는 돈봉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도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현재는 무소속 신분인데요. 이성만 의원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성만 의원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끝까지 자기는 돈 봉투를 전달한 적이 없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녹취록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돈봉투가 스스로 날아다녔나 보죠. 그러면 장소를 옮겨가면서 돈봉투가 스스로 옮겨 다니기 전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녹취록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과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당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현역 의원 두 사람이 탈당을 했고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이게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 체계의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의혹이죠. 사실은 전당대회에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2020년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김남국 의원의 사안도 이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냐.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못 취하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내지는 이미 기소된 사안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이 아무리 큰 충격을 주지만 사안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훨씬 크거든요. 기소된 내용만 해도 액수로 봐도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소속 의원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결정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러면 소속 의원이 아니 대표님은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체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말이죠. 저렇게 이 녹취록에서 나온 문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게 편집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조사는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긋고 일단 이제 녹취록이 작성된 근거인 녹취 파일이 있잖아요. 녹음된 녹취 파일을 감정을 하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정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게 짜집기가 됐느냐, 편집이 된 거냐,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게 일단 없음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약한 고리부터 공격을 해야죠.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정치 생명도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자기 결백하다고 실형을 복역하고 나와도 누구누구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자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돈 전달과 관련해서 소위 심부름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진술을 자백을 받아내는 게 순서인데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법원 판결을 유죄로 만들어내는 거 외에는 검찰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형을 복역하고 나와도 자기는 죄 지은 적 없다고 주장한다니까요. 그래서 김용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과감하게 여러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들,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한테 더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치 공세죠. 여당이 하는. 만약에 그게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홍준표 대구시장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2번 하셨고 대선 후보를 했고 그런 분이 민주당은 무슨 문제 생기고 하면은 탈당 다 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지 않느냐, 결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탈당이란 문제를 그게 다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탈당 과정에서 또 두 분의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쇄신을 하기 위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들을 충분히 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네.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당에서 그런 모습 갖추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여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소재로 사용하는 건 저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예전에 기자를 오래도 하면서 봤습니다만 한 13시간씩 조사를 받고 나면은 지금 이성만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9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선 아니 그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 때 9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건데 13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 보통 많은 그 혐의 받는 의원들 제가 기자할 때도 보면은 대꾸를 않거나 아예 뭐 잘 소명하고 왔습니다. 잘 조사받고 왔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치듯 가버려요. 네. 대부분이. 네. 근데 이분은 나오셔가지고 녹취록, 저도 녹취록 봤을 때는 아니 이건 명확한 혐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녹취가 제가 들었다는 거는 이제 그 한 방송사에서 틀어준 녹취, 그거를 또 이제 활자화한 신문들을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성만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이상이 넘는 기간이 있다, 그 사이가. 녹취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자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녹취 내용이라는 게 한 달이 다르다. 한 달 닷새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묶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성만 의원은 나름대로 설명할 부분이 있었겠구나. 네. 그리고 이게 돈 봉투와는 관련 없는 900만 원에 대한 또 설명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분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거를 재판 과정도 있고 검찰도 뭐 주장하는, 검찰이 이제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별건 수사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리 조합 이상한 별건 수사해가지고 오금하지 마시고 네. 제대로 입증해내서 네. 정말 900만 원 만들어냈는지 900만 원이 돈 봉투로 50만 원씩 나눠줬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면 됩니다. 네. 네. 박 의원님, 근데 이게 있어요. 민주당은 계속 검찰, 정치가 검찰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 조사를 받아서 검찰의 뭐 기소를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좀 옹색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민주당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재명 리스크가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이나 또는 당 민주당 내에서 또 소위 비명계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 문제하고 이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을 갖다가 본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로 깔끔해요.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왜 팔았는지. 요거 보여주면은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본인도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해명 충분히 가능하고 또 유무죄가 소위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배임입니다. 예. 배임은 자기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뇌물인데 그럼 뇌물 준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언제 줬다라는 거 나오면은 이거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가 나오고 준 시점이나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멀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 소위 리스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언론이 리스크라고 하니까 리스크 있다 치더라도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대안이 있어서 그분이 민주당 이끌고 총선 치를 수 있다면 지금의 이 리스크를 갖다가 한 번에 뒤엎고 가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나 또 뭐 물러나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체제를 수습해가지고 소위 쇄신 체제를 만들어서 총선으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 당원들이 의구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여전히 당대표인 겁니다. 네. 민주당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 17일이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는 1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뒤로 아마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꽃다발들, 이제 뭐 풍선들이 막 보였는데, 국무위원이 이 정도로 취임 1주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생소한 그림이기는 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한동훈 장관의 1주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생경했어요.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때 이제 뭐 이를테면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지지자들이 막 모였던 적은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던 당시 이렇게 뭐 꽃다발이 왔었던 적은 있었는데 네. 특정 국무위원회 취임 1주년.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사진이 상징하는 게 이런 거라고 봐요. 네. 지난 1년에 한동훈 장관이 보여줬던 모습이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파이터였고 전사였고 그다음에 이른바 켜켜이 묵었던 적폐를 청산했던 그 말하자면 칼을 휘두었던 무사였던 거죠. 네. 그 사이에 보면은 뭐 시행령으로 다시 검수 원복을 시켰던 노력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라든가 말하자면은 대중의 관심과 어떤 그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네. 아끼지 않고 공격적으로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네. 정말 말하자면은 국민 모두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50% 이상이 되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시원한 감을 줬던 그런 것들 같은데, 다만 국무위원이 정치인도 아닌데 사실은 뭐 네. 정치인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법령에 의해서 딱 주어진 일만 해야 되는 국무위원 입장에서 저렇게 팬덤 지지층이 형성된다? 저런 팬덤이 앞으로 그러면 과연 정치적 동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네. 말하자면은 많은 또 기대와 우려를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저렇게 1년 동안 스타덤에 올랐던 장관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 성과를 내는 모습, 그다음에 대중의 마음에 저스티스, 그러니까 정의부 네.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게 이제 하나 남은 또 길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한대현님, 그런데 이제 1년의 과정을 아마 한 장관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뭐 꽃다발을 보내는 마음으로 표시했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속으로 사겼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과는 특히 여러 이 설전들을 겪으면서 악연들을 많이 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튼 뭐 저는 깐족거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1주년 맞은 우리 한 장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일단 근데 이제 저런 데만 그 매몰되지 마시고 본인도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더 실세라고 인정받고 현 정권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응원도 받는 분이니까 조금 더 폭넓은 그 국무위원으로서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이제 저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거의 싸우듯이 하는 거가 좀 못마땅한 것도 있었고 개중에는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한 장관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당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네. 좀 준비 좀 잘해가지고 나가시지 그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전 최근에 이제 한 시민단체와 주고받은 모습은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습니다. 참여연대. 네, 그렇죠. 참여연대가 좀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좀 정치색이 있거나 아니면 못마땅하더라도 시민단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잘해라. 네. 뭐 경질 1순위라다 하면 그 의견 또한 우리 국민의 마음이니 제가 받아들이고 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들 잘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든지 예. 아니면 차라리 한번 불러서 만난다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뭐 좌편향되고 막 예상한 얘기하다가 정치검찰이라고 또 공격받으니 네. 네. 글쎄요, 그게 무슨 한 장관이 국무장관, 특히 지금은 정치인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국무위원 아닙니까? 근데 네. 국무위원으로서 좀 역할을 더 해주시면은 네. 글쎄요, 내년 4월 네. 되면은 2주년을 맞을지 네. 아니면 뭐 국회에 출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김종인 관심들이 계속해서 의원님. 가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 뉴스 와이드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